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분배를 해야 된다. 4대 보험 체제를 축소하자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다니. 의존을 했을 때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류. 깡패야? 니들이 국가에 돈을 맡겨놨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냥 준다면 그는 하루만 배부를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평생 배부를 것이다. 뭔 말일까요? 자, 이 사람 평생 배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힘들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어이, 거기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 허가증은 있어?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이미 큰 배를 여러 척 가진 대형 선주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었고, 개인 어부들은 설사 어업 허가증을 갖고 있더라도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대형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크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챙이 물고기 몇 개 잡아봐야 팔 데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법을 왜 배운 걸까요? 만성적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 상황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 배부르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해서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점 따고 토익점 따고 각종 자격증도 땄는데 취업이 안 돼. 뭐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같은 걸로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집 사는 것은 애저녁에 포기했고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애를 낳을 수도 없을 것이다 싶어서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지 알 수 없는 비혼주의자가 되어가는,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실업이 만성화하는 시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운 시대, 기본소득론이 등장하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아직도 뭔가 달나라 얘기 같죠? 모든 시민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의 현금을 무조건 주자. 그냥 돈을 주자. 뭔가 내가 기존에 알던 상식하고 안 맞는 것 같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다니. 그런데 많은 학자들, 많은 정치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인류의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보통 선거권, 무상교육, 4대 보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먼 달나라 얘기 같았어요. 만약에 기존의 사고가 더 이상 지금의 시대를 해석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게 드러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봐야 한다. 사고 생각, 나 머리 아프나 생각하는 게 싫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박언니 재밌는 거를 더 재밌게 설명하는 데는 약간 재주가 모자라지만, 재미가 없는 거를 쉽고 재밌게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책, 분배 정치의 시대, 미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버거슨의 책입니다. 분배하니까 낡은 논쟁 하나가 떠오르죠. 성장 대 분배.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 분배를 확대해야 되는 거냐, 더 나아가서 성장보다 분배다. 그런데 이 책은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는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슨 GDP 같은 게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만 계속 돈을 버는 세상이라면 그 성장을 아무리 해도 나랑은 상관이 없지 않냐. 자, 이 책의 원제, Give a man a fish. 그 남자에게 물고기를 줘라. 자, a man,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저자는 젊은 남자를 물고기를 줘야 될 대상으로 집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반페미니스트일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비밀은 잠시 뒤에 풀어봅시다.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현금 분배, 젊은 남자, 그리고 정당한 몫입니다. 남아프리카, 이 지역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후진국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 여기서 북반구 선진국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복지가 시작됐다. 이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생명력을 다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복지, 우리가 흔히 4대 보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의료, 산재, 고용, 연금보험 체제의 사회 안전망.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을 노동자, 즉 임금 노동자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계를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임금으로 해결을 하고, 복지는 만약에 일을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 보험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국민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란 가정이 틀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죠.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10명 중 최소한 3명이 비정규직, 청년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4대 보험 체제가 있어 봤자 그 혜택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 아파르테이드 이후에 남아공을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전 모델을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취하다 보면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충분한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발전 모델을 적용을 해봐도 경제 성장이 충분히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대량으로 창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 모델이 시작이 되면서 젊은이들은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왔죠. 그런데 도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요. 결국 거대한 잉여 인구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결국 이런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를 시작합니다. 이 북반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선진국에는 엄청난 제조업 육성의 시기, 즉 임금 노동자가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고 4대 보험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이 돼 있어서 이제는 임금 노동자가 줄고 있는데도 이 4대 보험 체제를 손질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복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엄청난 제조업의 용성의 시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 임금 노동자가 대세인 시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현금 지급 형태의 어떤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지금의 시대에 이 시스템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장 까다로운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4대 보험의 복지 체제를 축소하고 기본소득 위주의 새로운 복지 체제를 만들자. 바로 이 부분이죠. 기존의 4대 보험 체제를 축소하자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본소득이 좌파의 복지가 아니라 우파의 복지다, 이런 공격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문제, 4대 보험의 축소 문제죠. 만약에 가정이지만 4대 보험을 축소를 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 하면 가장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이 되겠죠.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연금을 줄여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보험료를 내왔던 사람들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4대 보험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면 고용보험을 확고히 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 국민적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현금 분배. 우리가 연말연시에 기관에 기부를 할 때 현물을 많이 주죠. 쌀, 방한복, 애들을 위한 장난감 이런 것들. 그런데 부모님께는 현금을 드립니다. 이건 자선, 이건
분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왜 현금을 드리는 걸까요? 어디다 돈을 써야 할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시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낡은 코트를 바꿔드리고 싶지만 부모님은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넉넉하게 축의금을 보내거나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는 내가 쏠게 이렇게 폼 한 번 잡는 것이 자기의 삶의 질을 더 높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그래서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디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이 지원이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서 현금을 준다고 해서 일자리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걱정에 의한 일들은 실제로 별로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그 정도로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청년 수당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 찾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자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키웠죠. 학비도 대줬죠. 지금은 손주도 가끔 돌보고 반찬이라든지 김치 같은 것도 해주죠. 우리는 이 활동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자가 분배 생계라고 명명하는 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실제로 노동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걸 행위, 후진국에 우리가 가면 차가 멈췄을 때 유리 같은 거를 막 닦아주고서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 어떤 사람이 이웃들에게 평소에 잘했다면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웃들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노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공장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는 종류의 활동만 노동으로 바라보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분배 또는 분배를 위한 활동을 폄하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거나 또는 의존적이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의존, 이것이 꼭 나쁜 것인가? A. 취업에 계속 실패한 뒤에 좌절에 빠져서 PC방을 전전하다가 스포츠 도박에까지 빠져서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엄마를 때렸습니다. 나쁜 의존이죠. B. 취업에 계속 실패한 뒤에 시간제 알바란 알바는 다 했지만 학자금 대출에 집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나쁜 자립입니다. 이분 꼭 끝까지 자립적이어야 했을까요? 자치단체에 찾아가서 나 죽을 것 같다, 나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옵션은 이분에게 왜 없었던 걸까요? 옵션이 설사 있더라도 굴욕적이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의존에 대한 혐오의 문제죠. 의존을 했을 때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류,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저자는 그게 젊은 남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물고기를 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대상이죠. 이것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구시대적 가족에 대한 발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가 돼 있다. 건강한 성인 남자는 노동자, 부양자, 그리고 4대 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어머니, 자녀, 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은 4대 보험이 아닌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현금 지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 이분들은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죠. 또 어떤 서비스 직군에서는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물론 여성이나 중장년층이 하는 종류의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거는 또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예요.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개인들의 유연한 네트워크가 기본인 사회이기 때문에 구시대적 가족 개념에 의한 부양자, 피부양자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분배를 해줘야 될 대상의 우선순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분배의 대상으로 사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정당한 목.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들지 않도록 무조건 그냥 현금을 주자. 깡패야? 니들이 국가에 돈을 맡겨놨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거기에 기본소득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기본소득론은 공동유산의 공동상속론이라는 철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사회적 부가 앞선 사람들이 축적한 막대한 자본에 근거해 있다. 즉 우리 모두는 사회적 부의 공동 상속자들이다. 자, 주인의 양반의 억압과 학대에 시달리고 고된 노동을 바쳤던 과거의 세대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 조상들의 힘든 노동에 의해서 이 사회의 부가 축적돼 왔다. 그런데 장대한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덜 기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기본소득론이 쉽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물자원 때문이죠. 처음에는 광물자원의 국유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국유화를 하고 보니까 국가라든지 국가 권력에 관련된 사람들, 특혜를 받은 사람들만 이익이지 일반 국민들은 그 광물자원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자기가 얻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물자원에서 나오는 수익, 그 수익을 n분의 1 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줘. 그게 바로 알래스카 석유 수익의 시민 배당금 제도죠. 그런데 그런 논리가 이런 지하 광물 자원에만 통하는 것인가? 어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쏟아부은 노동의 양, 노력의 정도, 노력의 시간 같은 것들과 비례하지 않는, 어디서부터 그 부가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갑작스럽고 큰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 해치펀드, 통화투기, 사회적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기업, 약간의 감독 노동만으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 우리나라 같으면 지난 몇 년 동안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부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상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라면 더더욱 모든 시민들에게 긴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이 사회적 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자는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게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의 부는 역사적으로 후진국의 희생에 기대고 있고 더 많은 부와 기회가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일종의 운, 복권 당첨 같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본소득론은 그 철학이 부의 사회적 공유에 있다는 면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정치적 주장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 스스로도 급진적인 분배 정치론이라고 자신의 논리를 부르고 있죠. 기본소득이 지금 당장 채택해야 할 정책인가, 그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재원 마련의 문제, 기존 복지와의 관계, 방법론 등 여러 난제들이 있죠. 하지만 이 기본소득론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 임금 노동만이 인간 삶의 기본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분배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사회의 다양한 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이 가능한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어떤 사회의 공통된 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풍부한 논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